밤 11시, 한도준의 서재는 종이와 디지털 데이터가 벌이는 소리 없는 전쟁터였다. 거대한 모니터 3개가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를 쉴 새 없이 뿜어냈고, 책상 위에는 사람 키만큼 쌓아도 모자랄 회계 장부와 감사 자료들이 정교한 요새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의 유진그룹 감사실장이었다. 그리고 그룹 내에서는 외과 의사로 불렸다.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조직의 환부라도 그는 가장 정교하고 예리한 메스로 정확하게 도려냈다. 감정이 배제된 그의 감사 보고서는 언제나 그룹 총수에게 직보되었고, 그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이름이 오르는 임원은 조용히 그룹을 떠나야만 했다. 지금 그의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는 유진그룹의 황태자이자 실세, 최민석 부회장이었다. 최민석은 총수의 외아들이었지만 그룹 내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왔다는 것이 한도준의 잠정적인 결론이었다. 수백억 대의 비자금,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세탁, 그리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 혐의까지. 하지만 최민석은 교활했다. 모든 거래는 여러 단계의 차명 계좌와 위장 회사를 거쳤고, 결정적인 증거는 언제나 마지막 순간에 꼬리를 감췄다. 한도준의 팀은 지난 석 달간 이 거대한 범죄의 네트워크를 추적해왔고, 이제 막 실마리를 잡기 시작한 참이었다. 최민석 측에 보이지 않는 저항은 극에 달해 있었다. 자료 제출은 의도적으로 지연되었고, 핵심 관련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병가를 내고 잠적했다. 거대한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 마지막 일격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밤이었다. 한도준은 잠시 뻑뻑한 눈을 비볐다. 모니터 속에서 유령처럼 떠다니는 숫자들이 잠시 흐릿하게 보였다. 그가 추적하던 것은 3년 전 최민석 부회장이 주도했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 관련 투자금의 행방이었다. 공식적으로는 투자 실패로 손실 처리되었지만 한도준은 그중 일부가 최민석의 개인 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심증을 굳히고 있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했다. 당시 사업 제안서의 초기 버전을 찾아 현재 보고서와 비교해봐야 했다. 한도준은 나직이 탄식했다. 3년 전의 그 제안서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의 최종 편집과 디자인을 아내인 김지수가 도와주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그녀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다. 아마추어인 자신이 만든 투박한 보고서를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전문가 수준의 깔끔한 문서로 다듬어 주었다. 분명 원본 파일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삭제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의 노트북을 떠올렸다. 아내 김지수는 오늘 동창 모임이 있어 늦는다고 했다. 그녀의 노트북은 거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한도준은 서재를 나와 거실로 향했다. 노트북의 배경화면은 작년에 제주도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대학생 딸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이 지독한 싸움이 끝나면 가족들과 오랜만에 여행이라도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잠시 스쳤다. 그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파일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유진그룹, 제안서 등의 키워드를 입력했지만 원하는 파일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직접 폴더를 뒤지기 시작했다. 문서 폴더, 다운로드 폴더. 그러다 그의 시선이 바탕화면에 생성된 임시 저장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멈췄다. 별 생각 없이 폴더를 더블 클릭했다. 안에는 대부분 사진 파일들이었다. 아내가 최근 친구들과 다녀온 카페 사진, 새로 산 옷 사진 같은 소소한 일상들이었다. 한도준은 무심하게 스크롤을 내렸다. 바로 그때 그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다른 파일들과는 이질적인 동영상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파일명은 IMG 파샬 산치칠런스 모네퓨스. 보통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을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생성 날짜가 바로 오늘 오후였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아니, 어쩌면 지난 몇 달간의 극심한 긴장 상태가 그의 무의식적인 경계심을 건드렸는지도 모른다. 그는 마우스 커서를 파일 위로 가져가 더블 클릭했다. 영상은 1분 27초짜리였다. 한 인간의 20년 결혼 생활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화면이 열리자 눈이 아플 정도로 촌스러운 꽃문의 벽지가 보였다. 조명은 어두웠고 화면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삼류 모텔의 값싼 방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잠시 후 화면 안으로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의 아내, 김지수였다. 그녀는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물기에 촉촉이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한도준이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수줍음과 흥분이 뒤섞인 낯선 여인의 표정이었다. 그녀가 침대에 걸터 앉아 누군가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자기, 먼저 씻지. 한도준의 세상이 소리를 잃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잠시 후 화면 안으로 한 남자가 나타났다. 상의를 탈의한 채 그는 익숙하다는 듯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한도준의 동공과 지진처럼 흔들렸다. 오경민, 최민석 부회장의 직속 라인이자 이번 감사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기획팀장 오경민은 아내의 젖은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었다. 아내는 그의 품에 안기며 외계어처럼 들리는 웃음소리를 냈다. 한도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영상 속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웃음소리는 그가 아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악질적인 누군가가 만들어낸 조작 영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머리는, 그의 외과 의사로서의 분석적인 뇌는 그것이 100% 현실임을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다. 이거 찍어서 뭐 하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념해야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오경민이 대답했다. 그 대화를 끝으로 영상은 갑자기 종료되었다. 고요했다. 서재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컴퓨터 펜 소리마저 사라진 듯한 완벽한 정적. 한도준은 숨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이 감정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존재의 근간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감각이었다. 그가 목숨처럼 지켜왔던 가족이라는 성역. 이 더러운 싸움판에서 그를 버티게 해주던 유일한 안식처가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더럽혀졌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노트북을 부수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다시 한번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영상을 재생했다. 두 번째 볼 때는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의 시선이 아니었다. 유진그룹 감사실장 한도준의 시선이었다. 그는 영상의 모든 디테일을 분석했다. 오경민의 손목에 있는 시계, 아내가 입고 있는 가운의 로고, 침대 머리맡에 놓인 생수병의 상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영상이 왜 아내의 노트북에, 그것도 임시 저장이라는 폴더에 남아있는가.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의도된 것이었다. 누군가가 이 영상을 발견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최민석 부회장이 이 모든 것을 기획했다. 자신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해 감사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다. 네가 내 비자금을 파헤치면 나는 네 가정을 파괴하겠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그의 목에 겨눠진 비수였다. 한도준은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는 이제 날카로운 강철 같은 결의로 변해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감사 자료들을 바라보았다. 그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다. 이제 막 시작된 전쟁의 무기들이었다. 철컥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돌아온 것이다. 한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표정은 그 누구도 속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가면과도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고요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현관문이 닫히고 김지수가 익숙한 향기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소파에 외투를 벗어 던지며 피곤한 듯 한숨을 쉬었다. 다녀왔어요. 아직 안 잤네요. 저녁은 먹었어요. 평범한 아내의 지극히 평범한 귀가 후 인사였다. 한도준은 서재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깨진 유리 조각 위를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 20년간 그의 아내였던 저 여자는 이제 그에게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감사 대상이 되어 있었다. 당신 기다렸지. 저녁은 간단히 해결했어. 모임은 재미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감사실장 한도준으로서 수많은 거물급 임원들의 거짓말과 위선을 파헤쳐 온 경험이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비극 속에서 발휘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수는 그의 평온함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니까 좋았죠. 피곤하다. 먼저 씻을게요. 그녀는 그를 스쳐 욕실로 향했다. 그녀가 지나갈 때 한도준의 코끝에 익숙한 샤넬 향수와 뒤섞인 낯선 남자의 스킨향, 그리고 희미한 담배 냄새가 스쳤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의 모든 감각은 이제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 되어 아내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욕실로 들어간 뒤 한도준은 잠시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자신이 직접 설계한 집을 둘러보았다. 탁 트인 거실의 높은 천장, 아내가 좋아하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도록 설계한 거대한 통창, 그녀가 요리하며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든 아일랜드 식탁까지. 이 집의 모든 공간은 지난 20년간의 그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쌓아 올린 시간에 대한 증거였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세트장처럼 느껴졌다. 모든 가구와 벽지 뒤에 숨겨진 카메라가 자신을 비웃으며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독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작년 딸의 생일, 이 거실에서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촛불을 껐던 기억. 아내는 그때도 오경민과 만나고 있었을까? 재작년 결혼기념일,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당신과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말했던 것. 그 말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완벽한 거짓말이었을까? 그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데이터들이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감사관의 시선으로 자신의 결혼 생활을 복귀했다. 이상 징후는 분명히 있었다. 6개월 전, 지수는 갑자기 테니스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건강을 위한 좋은 취미라고 생각했던 그는 최고급 장비와 함께 강습 비용을 흔쾌히 결제해 주었다. 오경민이 바로 그 테니스 클럽의 회원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오늘에서야 깨달았다. 최근 부쩍 늘어난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 그녀가 휴대폰을 볼 때마다
미묘하게 변하던 표정들. 새로운 옷과 화장품에 부쩍 신경 쓰던 모습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불륜이라는 끔찍하고 추악한 그림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둔감했는지 깨달았다. 최민석의 비자금 흐름을 파헤치면서도 정작 자신의 인생에 뚫린 거대한 구멍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외과 의사라는 별명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지금이 기회였다. 한도준은 소리 없이 거실 테이블로 다가가 아내의 노트북을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USB 메모리를 꺼냈다. 국방부에서도 사용하는 최고 등급의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감사실의 특수 장비였다. 그는 침착하고 신속하게 IMG 88-87.n MP4 파일을 USB로 복사했다. 만약을 위해. 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임시 저장 폴더의 다른 사진 파일들과 최근 인터넷 접속 기록, 문서 열람 기록까지 통째로 압축해서 옮겼다. 그의 손놀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것은 분노한 남편의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전쟁에 대비해 적의 기밀 문서를 확보하는 감사실장의 냉철한 직무 수행이었다. 증거 확보를 마친 그는 노트북에서 자신이 남겼을지도 모르는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삭제했다. 파일 복사 기록, 폴더 열람 기록, 심지어 시스템 로그까지. 그리고 원래대로 거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가져다 놓았다. 모든 과정은 아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그가 다시 서재 의자에 앉았을 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목욕 가운을 입은 지수가 서재 문을 빼꼼히 열고 물었다. 아직도 이래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한도준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거의 다 끝났어. 먼저 자. 그날 밤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한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지옥의 소음처럼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비누 향기마저 역겹게 느껴졌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반복했다. 최민석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 카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터뜨릴 것인가? 오경민은 단순한 하수인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역할을 맡고 있는가? 아내는 자발적인 공모자인가? 아니면 이용당한 피해자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였다.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 그는 이제 거대한 체스판의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다. 자신의 가정과 명예, 그리고 유진그룹의 운명까지 걸린 위험한 게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다. 주말을 맞아 집에 와 있던 딸이 간밤에 들어온 엄마에게 어젯밤 모임에 대해 제잘거리며 물었고, 지수는 다정하게 웃으며 대답해 주었다. 한도준은 말없이 토스트를 씹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완벽한 가정에 평화로운 아침 식사 풍경. 하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위선적인 연극처럼 보였다. 식사 도중 지수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녀는 액정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가 황급히 표정을 감추었다. 그 찰나의 변화를 한도준의 눈은 놓치지 않았다. 회사에 나가봐야겠다. 급한 일이 생겨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지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보았다. 주말인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거의 다 끝나가니까. 한도준은 현관으로 향하며 짧게 대답했다. 거의 다 끝나간다는 말은 아내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 최민석 부회장에게 보내는
그 자신만의 선전포고였다. 지하 주차장. 자신의 차에 올라탄 그는 시동을 걸기 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품 안에서 어젯밤 모든 것을 담아낸 검은색 USB를 꺼내 들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 이것은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비극의 증거이자 동시에 적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 그의 개인적인 고통은 이제 차가운 분노와 뒤섞여 적을 해체하기 위한 냉정한 에너지로 변환되고 있었다. 이제 감사실장 한도준의 진짜 감사가 시작될 참이었다. 그 대상은 최민석과 그의 제국, 그리고 자신의 아내였다.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이 밝았다. 유진그룹 본사 27층. 감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도준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으로 팀 회의를 주재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주말 동안 확보한 그 1분 27초짜리 영상에 대한 분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비극을 완벽하게 분리해냈다. 이제 김지수는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감사 대상 I였다. 그리고 오경민은 감사 대상 B였다. 이 둘을 움직이는 배후. 최민석 부회장은 이 모든 사건의 핵심. 주요 감사 목표였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 중에서도 가장 신뢰하는 인물. 입사 5년 차에 젊은 에이스인 박서진 대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박서진은 회계사이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데 동물적인 감각을 지닌 인재였다. 박 대리,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절대 외부로 발설해서는 안 되네. 우리 팀 내에서도 공유 금지야. 한도준의 이례적인 서두에 박서진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한도준은 자신의 개인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상황을 전문적인 용어로 재구성하여 전달했다. 현재 우리가 진행 중인 최민석 부회장 라인에 대한 감사가 내부적으로 심각한 방해 공작에 직면해 있네. 감사실장의 사생활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공식적인 감사 라인과는 별개로 비공식적인 역추적 팀을 가동해야겠네. 그 첫 번째 타겟은 기획팀의 오경민 팀장이야. 그는 오경민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박서진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오경민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감사팀이 현재까지 확보한 업무 관련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물론 그가 아내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그 어떤 흔적도 없었다. 오경민 팀장의 지난 1년간의 모든 것을 파헤치게 법인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 사내 서버 접속 기록, 이메일, 메신저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 단. 절대 추적당할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되네. 박서진은 한도준의 눈에서 평소와 다른 차가운 불꽃을 읽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비리 조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녀는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날 오후부터 한도준의 지휘 아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한도준이 공식적인 감사회의에 참석하여 최민석의 부하들과 지루한 서류 싸움을 벌이는 동안 박서진은 감사실 내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보안 서버실에서 오경민의 디지털 유령을 추적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훨씬 더럽게 나왔다. 실장님,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틀 뒤 박서진이 긴급히 보고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오경민의 지난 6개월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공식적인 기록상으로는 야근이나 지방 출장으로 되어 있는 날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와인바, 호텔 등에서 거액을 사용한 내역이 집중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H호텔의 프렌치 레스토랑에서는 거의 매주 화요일 저녁 정확히 동일한 금액이 결제되었습니다. 2인 코스 요금입니다. 한도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매주 화요일 아내가 요가 동호회 모임에 간다며 늦게 귀가하던 바로 그날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3개월 전 청담동의 한 명품 편집샵에서 여성용 가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약 500만 원입니다. 전표상에는 해외 바이어 접대용 선물로 기재되어 있지만 해당 시기에는 공식적인 해외 바이어 접견 기록이 전무합니다. 한도준의 기억 속 석 달 전 아내가 친구에게 싼값에 구했다며 들고 왔던 바로 그 가방이 떠올랐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개인적인 배신감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내가 한 가정의 안주인이 고작 500만 원짜리 가방 하나에 저게 끈아풀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몸열감이었다. 계속 진행하게 그 돈의 출처가 중요해. 오경민 팀장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배우가 있는지 밝혀내야 하니까 박서진은 오경민의 부서에서 집행된 모든 용역 계약을 샅샅이 뒤졌다. 대부분은 정상적인 계약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엘리시안 파트너스라는 낯선 컨설팅 회사에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는 거액의 자문료를 놓치지 않았다. 계약서상 업무 내용은 해외 시장 동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자문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로 가득했다. 엘리시안 파트너스. 이 회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봐. 한도준의 지시는 짧고 단호했다. 박서진은 해커의 버금가는 실력으로 엘리시안 파트너스의 실체를 추적했다. 예상대로 그 회사는 유령이었다. 사업자 등록 주소지는 공유 오피스의 우편함이었고 홈페이지는 조잡한 템플릿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대표이사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노인이었고 주주 명단은 전부 차명으로 의심되었다. 결정적인 단서는 서버의 IP 주소에서 나왔다. 박서진은 여러 번의 우회를 거쳐 서버의 실제 위치를 추적했고 그 끝에는 케이맨 제도에 위치한 한 데이터 센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서버의 개설 자금과 매달 지급되는 서버 비용이 흘러 들어온 계좌. 한도준이 지난 몇 주간 잠도 자지 않고 추적해온 바로 그 계좌. 최민석 부회장의 해외 비자금 계좌 중 하나였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최민석은 유진그룹의 자금을 엘리시안 파트너스라는 유령 회사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리고 그 비자금의 일부를 오경민에게 지급하여 자신의 감사를 방해하고 압박하기 위한 미인계 공작을 벌인 것이다. 아내의 외도는 단순한 사랑 없는 불장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민석이 기획하고 오경민이 연출한 철저하게 계산된 한 편의 연극이었다. 아내에게 주었던 명품 가방, 함께 식사했던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값 하나하나가 전부 유진그룹의 주주들에게서 빼돌린 더러운 돈으로 지불된 것이었다. 바로 그 시각, 유진그룹 본사 50층, 최민석 부회장의 집무실. 최민석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묻은 채 오경민과 통화하고 있었다. 그래, 그 여자 반응은 어떻지? 죽고 못 삽니다. 부회장님, 한도준 그 인간은 일밖에 모르는 재미없는 인간이라며 저한테 푹 빠져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한도준 그놈. 겉으로는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것처럼 굴지만 결국 마누라 문제 터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 콩가루 집안의 가장이 누굴 감사하겠나. 계속 그 여자 정신을 쏙 빼놓으라고. 슬슬 다음 카드를 만질 때가 됐으니 최민석은 오만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한도준을 그저 월급쟁이 회계사 정도로 얕보고 있었다. 감히
자신의 제국에 도전한 개미 한 마리쯤으로 생각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개미가 아니라 가장 냉혹하고 무자비한 외과 의사였다는 사실을. 보안 서버실. 박서진은 최종 보고서를 한도준의 모니터에 띄웠다. 그것은 한편의 범죄 조직도였다. 최민석 부회장에서 시작된 화살표는 케이맨 제도의 계좌를 거쳐 엘리시안 파트너스를 통해 오경민에게로 이어졌다. 그리고 오경민에게서 뻗어나간 여러 개의 화살표 중 하나는 한 호텔의 결제 내역과 명품샵의 영수증을 거쳐 마침내 감사실장 배우자라는 비정한 단어로 향해 있었다. 한도준은 거대한 범죄의 구조도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의 지독한 개인적 비극은 이제 한눈에 들어오는 완벽한 기업 범죄의 증거 자료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그의 안에서 들끓던 모든 감정은 차갑게 결정화되어 강철보다 단단한 의지가 되었다. 그는 박서진을 돌아보며 방역의 서막을 알리는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좋아. 이제 이 돈이 또 어디로 흘러갔는지 남은 흐름을 전부 추적하게. 그리고 다음 주 이사회 내가 직접 보고할 안건을 준비해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수술을 집도하기 직전에 외과의사의 목소리였다. 전쟁의 첫 번째 총성은 고요한 회의실에서 울려 퍼졌다. 수요일 오전 10시. 유진그룹 본사 50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에서는 최민석 부회장 주관의 핵심 계열사 임원들과 감사실의 분기별 감사 진행 현황 보고 회의가 열렸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차가운 회의실 내부는 보이지 않는 권력과 신경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은 최민석 부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한낱 부하 직원의 보고를 듣는 제왕처럼 거만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옆으로는 그의 충실한 신복들이 배석했고 그 줄의 끝에는 기획팀장 오경민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서류를 뒤적였지만 가끔씩 맞은편에 앉은 한도준에게로 향하는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반면 한도준은 완벽한 평온 그 자체였다. 그는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읽는 배우처럼 건조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감사 진행 현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지루할 정도로 상세한 데이터들을 나열했다. 재무팀의 법인카드 사용 규정 위반 사례, 마케팅팀의 광고비 과다 집행 문제 등 중요하지만 핵심을 벗어난 지엽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며 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늘어지게 만들었다. 최민석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는 어느새 희미한 조소로 변해 있었다. 고작 이런 걸 찾아내고 용을 쓰는군.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상으로 현재까지의 감사 진행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보고를 마친 한도준이 말했다. 몇몇 임원들이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고 한도준은 막힘없이 답변했다. 모든 것이 평범한 감사회의의 절차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최민석은 이제 슬슬 이 지루한 회의를 끝낼 생각으로 손목시계를 쳐다보았다. 바로 그 순간 한도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최민석을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시선을 고정시킨 채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아, 부회장님. 마지막으로 사소한 확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기획팀 산하의 엘리시안 파트너스 컨설팅 계약건에 관한 것입니다. 엘리시안 파트너스. 그 이름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민석의 얼굴에서 조소가 사라졌다. 오경민은 마른 침을 삼키며 의자 등바디에 몸을 굳혔다.
다른 임원들은 처음 들어보는 작은 회사의 이름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한도준은 그들의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고 더욱 평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모든 단어는 최민석의 심장을 겨누는 탄환이었다. 계약서나 세금 계산서상의 절차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제출된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 확인차 여쭙니다. 특히 해당 파트너사가 우리 그룹을 위해 수행했다는 케이맨 제도 시장 리스크 분석 용역은 지불된 상당한 비용에 비해 성과물이 조금 미흡한 듯하여 혹시 기획팀에서 이 파트너사의 구체적인 성과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것은 질문의 형태를 띤 선전포고였다. 한 문장 안에 그는 3개의 비수를 숨겨두었다. 유령 회사의 이름 엘리시안 파트너스, 책임 부서인 오경민의 기획팀, 그리고 비자금의 출처인 케이맨 제도. 그는 최민석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나는 당신의 유령 회사를 알고 있다. 나는 당신의 하수인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돈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도 알고 있다. 최민석은 수십 년간 재계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맹수였다. 그는 찰나의 순간에 표정을 회복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대며 과장된 웃음소리를 냈다. 하하하. 한 실장, 역시 우리 그룹의 외과의사답구려. 그런 사소한 계약까지 꼼꼼하게 챙기다니. 투명 경영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협조해야지. 오 팀장, 최민석이 오경민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한 실장님이 요청하는 자료.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서 보고하도록. 우리 유진그룹은 투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안 그런가? 예,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즉시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경민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감히 한도준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도준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다. 그의 팀원인 박서진은 경외감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도준이 방금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그 한마디에 진짜 무게를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한도준과 감사팀은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의 등 뒤로 최민석의 집무실 방향에서 무언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최민석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테이블 위에 있던 크리스털 잿더리를 벽난로에 던져 박살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즉시 오경민을 호출했다. 이 무능한 새끼, 어떻게 된 거야? 한도준 그놈이 엘리시안을 어떻게 한 거지? 내 놈이 뭘 흘린 거냐? 최민석의 고함에 오경민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용서를 빌었다. 절대 아닙니다. 부회장님, 저는 정말 아무 말도. 닥쳐, 그놈은 단순한 회계쟁이가 아니었어. 내가 놈을 너무 얕봤다. 최민석은 방 안을 미친 듯이 서성였다. 한도준의 공격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는 이제 이 게임의 판도를 바꿔야 함을 직감했다. 점잖은 경고나 압박으로는 통하지 않을 상대였다. 그렇다면 그놈이 가장 아파할 곳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찔러야만 했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에 명령했다. 박 실장, 내가 지난번에 맡겨둔 파일, 그거 지금 바로 실행하게 한도준 그놈 개인 메일로 보내. 아주 조용히. 최민석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한도준이 감히 자신의 제국에 도전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리라 결심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한도준은 통창 앞에 서서 서울의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던진 돌멩이가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적의 방역이 상상 이상으로 거칠고 비열하게 들어올 것임도 예감하고 있었다. 최민석은 이제 자신이 쥐고 있던 마지막 카드, 아내의 동영상 카드를 꺼내 들 것이었다. 개인적인 고통과 직업적인 전쟁터가 곧 하나로 합쳐질 터였다. 한도준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폭풍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그는 스스로 폭풍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이틀 동안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유진그룹을 감쌌다. 한도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똑같은 스케줄을 소화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더 많은 부서의 실무자들을 만나고 사소한 규정 위반 사항들을 지적하며 일상적인 감사 업무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이런 행동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최민석을 안심시키는 것이었고, 둘째는 최민석이 초조함에 스스로 다음 수를 두게 만드는 것이었다. 한도준은 알고 있었다. 오만하고 성급한 인간일수록 상대가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다고 느끼면 더욱 비열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위협을 가해온다는 사실을. 그는 덫을 놓았고 뱀은 예상대로 덫을 향해 기어오고 있었다. 목요일 오후 4시. 사무실 내 대부분의 직원들이 곧 있을 퇴근 시간을 생각하며 집중력이 흐트러질 무렵, 한도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남은 재무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모니터 우측 하단에 작은 알림창이 떴다. 새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No reply, ghost mail, com. 의미 없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추적이 불가능한 유령 메일 주소였다. 제목은 비어 있었다. 한도준의 심장이 잠시 차갑게 내려앉았지만 그의 손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우스패드 위를 움직였다. 그는 메일을 클릭했다. 본문에는 아무런 글자도 없었다. 오직 첨부 파일 1이라는 표시와 함께 작은 이미지 파일 아이콘 하나가 전부였다. 파일명은 경고 warning. 한도준은 파일을 클릭했다. 이미지가 화면 가득히 확대되는 순간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그의 귀에서 사라졌다. 그것은 그의 아내 김지수와 오경민이 모텔 침대에 누워있는 영상의 한 장면을 캡처한 고화질 사진이었다. 최민석은 수많은 프레임 중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노골적인 순간을 골라 보냈다. 아내의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오경민의 팔, 그리고 두 사람의 얼굴에 떠오른 저속한 만족감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다. 그 어떤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더 잔인한 공격이었다. 최민석은 한도준의 눈앞에 그의 무너진 가정을, 배신당한 남편으로서의 수치심을 증거물처럼 들이밀었다. 이게 바로 너의 현실이다. 그러니 감히 내게 덤비지 마라. 사진은 소리 없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한도준의 등 뒤, 통유리 벽 너머로 감사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상사가 지금 사무실 안에서 어떤 지옥을 겪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한도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과 함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싶은 시뻘건 분노가 치솟았다. 최민석은 선을 넘었다.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직업적인 전쟁을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개인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왔다. 그는
한도준의 아내를 단순한 미인계의 도구로 이용한 것을 넘어 이제 그녀를 한도준을 협박하는 인질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최민석은 한도준이라는 인간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 한도준의 분노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대신 오히려 그의 두뇌를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그는 감정적인 남편이 아닌 냉철한 감사실장으로서 이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메일의 헤더 정보를 분석했다. 예상대로 메일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해외 프록시 서버를 경유해 발송되었다. 이것은 어설픈 협박범의 소행이 아니라 전문가가 동원된 조직적인 공격임을 증명했다. 그는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픽셀 하나까지 분석하며 위조의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완벽한 원본이었다. 이것은 최민석의 마지막 경고이자 최후 통첩이었다. 여기서 물러서면 목숨만은 살려주겠지만 한 걸음만 더 나오면 이 사진을 세상에 공개하여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비열한 협박. 같은 시각 최민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비서실장과 통화하고 있었다. 보냈나 예. 부회장님, 수신 확인까지 마쳤습니다. 그래,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군. 제 아무리 강철 심장을 가진 외과 의사라도 자기 손이 썩어 문드러지는 걸 보면서 수술을 계속할 수는 없지. 남자의 가장 큰 약점은 결국 자존심과 가족이야. 이번 주말이 지나기 전에. 그놈은 분명히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거래를 제안할 걸세. 최민석은 승리를 예감했다. 그는 한도준 역시 권력과 돈, 그리고 개인적인 치부 앞에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평범한 인간 중 하나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추악한 약점을 파고드는 능력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한도준의 사무실. 그는 화면에 떠있는 사진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공포나 퇴각에 대한 생각은 단 1초도 그의 머릿속에 머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최민석의 협박은 그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마저 제거해버렸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오직 한쪽이 완전히 파괴되어야만 끝나는 전쟁이 되었다. 그는 인터폰으로 박서진 대리를 호출했다. 박 대리, 들어오게 잠시 후. 박서진이 들어오자 그는 모니터 화면을 그녀가 볼 수 없도록 돌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 톤 더 낮고 차가워져 있었다. 저기 우리의 예상을 확인시켜 주었네. 이제 그들이 먼저 움직였어. 지금부터 우리의 계획을 가속화한다. 지금 즉시 이사회에 소속된 모든 임원들의 개인 프로파일링을 시작하게. 재무 상태, 개인적인 커넥션, 약점까지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그리고 이번 감사 최종 보고서를 48시간 내로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를 취합하게. 전쟁은 시작됐고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하네. 한도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최민석의 협박은 그를 마비시키는 독이 아니라 잠자던 야수를 깨우는 각성제 역할을 했다. 그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을 것이다.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적의 심장을 향해 정면으로 돌격할 것이다. 박서진이 비장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간 뒤 한도준은 다시 모니터를 자신 쪽으로 돌렸다. 그는 화면 속에 치욕적인 사진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리고는 그 메일을 그대로 증거자료 최민석이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폴더에 저장했다. 그는 새 워드 파일을 열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감사실장이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의 몰락을 설계하는 전략가였다.
뱀은 희생자를 물었지만 그 독은 희생자를 죽이는 대신 그를 더욱 강하고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내와 직접 대면하여 그녀를 이 전쟁의 변수로 활용할지 아니면 제거할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었다. 최민석의 경고 메일은 한도준의 마지막 남은 감정의 족쇄를 끊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으로서 번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아내의 배신은 이제 명확한 적의 공격 행위로 규정되었고 그는 이 공격의 실체와 피해 규모 그리고 공격에 이용된 변수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했다. 그 변수는 바로 그의 아내 김지수였다. 그녀가 자발적인 공모자인지 아니면 이용당한 피해자인지에 따라 앞으로 벌어질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터였다. 그는 대면 신문의 시간과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했다. 감정적인 폭발이나 즉흥적인 분노는 없어야 했다. 모든 것은 감사실장 한도준의 통제해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했다. 금요일 밤 대학생 딸이 친구들과의 여행으로 집을 비운 날이었다. 한도준은 거실에 모든 조명을 끄고 키가 큰 플로어 스탠드 하나만을 켰다. 부드러운 전구빛이 거실 중앙에만 집중되었고 나머지 공간은 길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잠겼다. 마치 취조실처럼 혹은 고해성사의 공간처럼 연출된 무대였다. 아내 지수는 소파에 앉아 패션 잡지를 넘기고 있었다. 그녀는 주중 내내 이어진 한도준의 차가운 침묵에 불편함을 느끼는 듯 했지만 감히 먼저 말을 걸지는 못했다. 한도준은 그런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지수씨, 그가 평소와 다른 극도로 절제된 톤으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지수는 놀란 듯 잡지에서 고개를 들었다. 행복해. 그의 질문은 너무나 뜬금없고 이질적이어서 지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되물었다.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지난 6개월간 당신은 행복했냐고 물었어. 한도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남편의 그것이 아니었다. 거짓을 꿰뚫어 보는 감사인의 날카롭고 집요한 시선이었다. 지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불안하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왜 그래요? 여보, 나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한도준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검은색 USB 메모리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작고 차가운 금속 조각이 스탠드 조명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다. 이 안에 동영상이 하나 있어. 우리가 함께 봐야 할 영상이야.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한도준은 아무 말 없이 USB를 거실에 대형 스마트 TV에 연결했다. 리모컨을 든 그의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다음 순간 그들이 20년간 함께 가꾸어온 햇살과 행복의 기억으로 가득했던 아름다운 거실에 삼류 모텔의 추악한 영상이 펼쳐졌다. 촌스러운 벽지, 어두운 조명, 그리고 두 남녀의 저속한 웃음소리와 신음이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영상 속의 자신과 오경민을 확인한 지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서 잡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극도까지 확장되었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1분 27초의 시간이 영혼처럼 흐른 뒤 화면은 검게 변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지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소파 위에 웅크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가 애써 지켜왔던 위선적인 평화,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한도준은 그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소리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감사관의 목소리로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언제부터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지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6개월 전부터요. 상대는 오경민 기획팀장. 만나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다. 그 남자가 최민석 부회장의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나? 최민석 부회장이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냥 테니스 클럽에서 만난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질문. 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한도준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그녀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먼저 접근했나? 아니면 그 남자의 기획이었나? 나를 목표로 한 그의 질문에 지수는 고개를 격렬하게 저었다. 그리고 마침내 댐이 무너지듯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고백은 한편의 긴 독백이었다. 그녀는 이 완벽한 집에서 느꼈던 지독한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언제나 일에만 미쳐있는 남편. 자신을 아름다운 가구나 장식품처럼 대하는 남편 곁에서 그녀는 서서히 시들어갔다고 했다. 그러던 중 나타난 오경민은 그녀에게 없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그녀의 사소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그녀의 스타일에 대해 칭찬했으며 그녀를 여자로서 바라봐 주었다. 그 사람은 내게 당신이 한 번도 주지 않았던 걸 줬어요. 관심.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어요. 이 텅 빈 집에서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그녀는 오경민이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회사 돈으로 고가의 선물을 사주고 호화로운 식사를 대접했다는 사실을 울면서 고백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최민석 부회장이 있다는 사실이나 자신의 불륜이 남편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한도준은 그녀의 긴 고백을 들으며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다. 그의 아내는 사악한 공모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어리석고 외로운 적의 계략에 쉽게 넘어간 희생양이었다. 최민석의 잔인함과 자신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피해자, 그 사실이 한도준의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의 분노는 더 복잡하고 차가운 형태로 변했다. 아내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녀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실망감,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단초를 제공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까지. 그는 그녀의 외도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녀를 이 지경까지 내몬 자신의 책임 또한 부정할 수 없었다. 그들의 결혼은 끝났다. 영상이 재생된 순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긴 침묵 끝에 한도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소파에 쓰러져 우는 지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금부터 이 일에서 완전히 손떼. 오경민과도 연락 끊고 그 어떤 짓도 하지 마. 이것은 더 이상 당신의 불륜 사건이 아니야. 이건 나의 전쟁이니까. 그는 말을 마친 뒤 서재로 걸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의 침묵을 갈랐다. 그는 아내를 그녀의 수치심과 영상의 잔상 속에 홀로 남겨두었다. 한도준은 서재 책상에 앉아 거대한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최민석의 자금 흐름도를 노려보았다. 이제 불확실한 변수는 사라졌다. 그의 아내는 더 이상 미지의 존재가 아닌 전쟁의 피해자로 분류되었다. 이제 그는 오직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적의 심장, 최민석. 그는 펜을 들어
자금 흐름도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최민석의 이름에 굵고 붉은 원을 그렸다. 수술은 시작되었다. 아내와의 대면이 끝난 후 한도준의 집은 완벽한 침묵의 공간이 되었다. 김지수는 그림자처럼 집 안을 배회했다. 그녀는 남편의 눈치를 살폈고 수십 번이나 무언가 말을 걸려다 포기했다. 하지만 한도준은 더 이상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아내라는 변수는 이미 통제 가능한 피해자로 분류가 끝난 상태였다. 이제 그는 오직 전쟁 그 자체에만 집중해야 했다. 다음 날 한도준은 박서진을 다시 비밀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지난밤 아내에게서 얻어낸 정보를 포함하여 최민석의 공격에 대한 전모를 박서진에게 공유했다. 물론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같은 사적인 부분은 제외했다. 하지만 최민석이 자신의 가족을 직접적인 협박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 최민석 부회장은 나를 단순히 감사 업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 하고 있네. 이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나뿐만 아니라 박 대리를 포함한 우리 팀 전체가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건 이제 그룹의 정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한 전쟁이 됐어. 박서진의 눈빛이 분노로 타올랐다. 그녀가 존경하는 상사의 가장 신성한 영역을 건드린 최민석의 비열함에 대한 분노였다. 그녀의 직업적 존경심은 이제 한도준 개인에 대한 깊은 인간적인 충성심으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의 전쟁에 목숨을 건 동지였다. 어떤 명령이든 내리십시오. 실장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좋아, 지금부터 우리의 방역을 설계한다. 한도준은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최민석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오만함이야. 그는 우리가 지금 공포에 떨며 방어하거나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우리는 정확히 그 반대로 움직인다. 우리는 공격할 거야. 하지만 정면 공격이 아니야. 우리는 그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도록 만들 걸세. 그의 전략은 트로이 목마였다. 지금 가진 증거만으로는 최민석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어려웠다. 그는 그룹 내부에 막강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든 증거를 조작하고 꼬리를 자를 수 있었다. 결정적인 한방, 즉 최민석 자신이 직접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야만 했다. 계획은 3단계로 구성되었다. 1단계, 미끼. 감사팀이 최민석의 비자금 흐름을 거의 다 파악했지만 결정적인 계좌 하나를 놓쳐 엉뚱한 방향을 추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가짜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다. 2단계, 오인. 이 정보를 입수한 최민석은 한도준이 함정에 빠졌다고 확신하고 그 가짜 정보에 신빙성을 더해주기 위해 역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한도준에게 누명을 씌울 준비를 할 것이다. 3단계, 함정. 최민석이 바로 그 조작을 위해 자신의 진짜 비자금 계좌에 접속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순간 그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캡처하여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확보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출 경로야. 우리가 의도했다는 것을 최민석이 절대 알아채서는 안 돼. 박서진이 즉시 입을 열었다. 재무팀의 차장 한 명이 최 부회장 라인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입은 가볍지만 눈치는 빠른 인간입니다. 그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전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다음 날 한도준은 그 재무팀 차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사소한 회계 규정에 대해 질책하며 압박했다. 한도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컴퓨터 모니터에는 보안 최종 감사 방향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실수로 열려 있었다. 그 파일 안에는 최민석의 비자금이 엉뚱한 제3국에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조작된 자금 흐름도가 그려져 있었다. 재무팀 차장은 그 짧은 순간 미끼를 삼켰다. 그의 보고는 즉시 최민석의 귀로 들어갔다. 최민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장대소했다. 멍청한 놈, 결국 헛다리를 짚었군. 제 아무리 외과의사라도 썩은 시체 속에서 길을 잃는 법이지. 좋아. 그놈이 그 가짜 계좌를 파고들도록 더 확실한 미끼를 던져주도록 하지. 아예 그놈에게 횡령 누명을 씌워버릴 판을 짜보자고. 최민석은 완벽하게 함정에 빠져들었다. 최민석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동안 한도준과 박서진은 디지털 매복을 준비했다. 박서진은 유진그룹의 메인 서버 깊숙한 곳에 최민석의 실제 비자금 계좌와 연결된 모든 활동을 감시하는 허니팟 스크립트를 심었다. 누군가 해당 계좌에 접속하여 자금 이체를 시도하는 순간 경보가 울리며 화면 녹화부터 키보드 입력 기록, IP 추적까지 모든 것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이었다. 그것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인 최첨단 기술의 덫이었다. 그날 밤 한도준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소파의 지수가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한도준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말을 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집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도준은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 어떤 감정도 씻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오경민에게서 연락이 올 거야. 아마 미친 듯이 당신을 찾겠지. 평소처럼 행동해. 겁에 질린 척.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끊어. 지수가 떨리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통화. 녹음해. 그것은 명령이었다. 한도준은 이제 자신의 아내마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의 냉혹한 모습에 지수는 절망했지만 그녀에게는 거부할 힘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주말 내내 한도준과 박서진은 비밀 사무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들은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며 최민석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다. 함정은 설치되었고 미끼는 던져졌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감이 거미줄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일요일 밤 11시 50분, 이틀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모니터 한가운데의 붉은 경고창이 번쩍이며 나타났다. Alert unauthorized access detected on account A7. 박서진이 숨을 죽이며 속삭였다. 걸렸습니다. 한도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일요일 밤 11시 50분. 한도준과 박서진이 지키고 있는 비밀 사무실의 정적을 깨고 모니터 중앙에 붉은 경고창이 섬광처럼 터져 나왔다. Alert unauthorized access detected on account A7. 이틀간의 기다림은 끝났다. 거대한 상어가 마침내 피냄새를 맡고 미끼를 문 것이다. 한도준과 박서진은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하게 당겨졌다. 이제부터는 단 1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실시간 전쟁이었다. 시작됐습니다. 박서진이 헤드셋을 끼며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메인 모니터에는 복잡한 코드와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다른 모니터들에는 유진그룹의 내부 서버 구조와 의심스러운 계좌의 접속 경로가 실시간으로 시각화되어 나타났다. 싱가포르에 위치한 OTPN 서버를 경유. 총 5단계의 프록시 서버를 거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흔적 지우기 방식입니다. 역시 프로의 솜씨입니다. 박서진의 목소리는
흥분과 긴장으로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적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중계했다. H불 계좌. 접속 성공. 관리자 암호를 뚫었습니다. 이제 내부 거래 원장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흘린 가짜 정보, 즉 제3국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도준이 설계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최민석은 한도준이 자신의 가짜 흔적을 쫓고 있다고 확신하고 이제 그 함정에 쐐기를 박으려 하고 있었다. 바로 한도준에게 횡령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자금 이체를 시작한 것이다. 자금 이체를 시작합니다. A7 계좌에서 1차로 100억 원이 인출됩니다. 수신지는 스위스에 있는 차명 계좌. 자금이 세탁되고 있습니다. 화면 위로 돈의 흐름이 붉은 선으로 그려졌다. 케이맨 제도의 A7 계좌에서 나온 돈은 스위스, 홍콩, 버뮤다 등 조세 피난처의 여러 계좌들을 거치며 깨끗하게 세탁된 뒤 최종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목적지는 한도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최민석 측이 급조한 한도준의 먼 친척 명의로 만들어진 유령 계좌였다. 바로 그 시각 최민석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와인잔을 흔들며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재무팀의 그림자 실세이자 그의 충복인 박상무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부회장님, 이 돈이 한도준 그놈의 친척 계좌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증거는 완벽해집니다. 즉시 국세청과 언론사에 제보하겠습니다. 최민석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신문 한 면을 장식할 헤드라인이 그려지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칼, 감사실장 한도준, 수백억대 횡령 및 탈세 혐의로 구속. 이보다 더 완벽한 그림은 없었다. 아주 좋아. 그 오만한 외과 의사가 수술대 위에서 스스로 배를 가르는 꼴이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지.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해. 그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확신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온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포식자의 오만함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적의 감시 카메라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간 한도준의 집 작전에 또 다른 축이 움직이고 있었다. 김지수는 죽은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있다가 요란하게 울리는 벨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발신인은 오경민 팀장이었다. 한도준의 차가운 명령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한 뒤 녹음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지수씨 나야. 경민이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오경민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할 정도로 다급했다. 최민석에게서 어떤 닥달을 당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지수는 한도준이 시킨 대로 겁에 질린 목소리를 연기했다. 그 사람이 우리 관계를 알아챈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지옥 같아요. 무서워서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젠장.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조심하자고 했잖아, 지수씨. 일단 만나서 이야기 좀 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둘 다 끝장이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내가 다시 연락할게요. 제발, 지금은 그냥 끊어요. 지수는 울먹이며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경멸과 혐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끝없는 비참함만이 남았다.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한낱 추잡한 기업의 암투에 이용된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자의 텅 빈 얼굴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녹음 파일을 남편의 이메일로 전송했다. 다시 비밀 사무실, 최종 이체 완료 모든 거래 기록, 화면 캡처, 시스템 로그까지 전부 저장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실장님, 박서진이 헤드셋을 벗으며 외쳤다. 그녀의 얼굴은 밤샘 작업으로 지쳐 있었지만 눈은 승리의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최민석이 한도준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벌인 모든 불법적인 자금 이체 과정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그들의 서버에 기록되었다. 거미줄에 걸린 나비는 자신이 거미를 잡아먹었다고 착각하며 마지막 발버둥을 친 셈이었다. 한도준은 모니터에 떠있는 최종 결과 보고서를 말없이 응시했다. 거기에는 최민석의 범죄에 대한 완벽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승리의 기쁨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이 길고 더러운 싸움의 끝이 보인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승리를 위해 지불해야 했던 끔찍한 대가에 대한 서늘한 슬픔만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그의 휴대폰으로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이메일 도착 알림이 떴다. 아내가 보낸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기업의 범죄와 개인의 배신을 연결하는 마지막 증거 조각이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서울의 거대한 빌딩 숲 위로 새벽의 여명이 번져왔다. 한도준과 박서진은 지독한 피로감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었다. 그들은 폭풍우를 견뎌냈고 이제 적의 심장을 파괴할 번개를 손에 쥐었다. 한도준은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가 담긴 USB를 손에 쥐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디지털 폭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폭탄을 터뜨릴 가장 효과적인 시간과 장소를 고르는 것뿐이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한도준의 손에는 최민석의 제국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급 증거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사냥의 마지막은 사냥감이 스스로 가장 깊은 구덩이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었다. 최민석은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주요 경제지에 유진그룹 감사실, 도덕적 해이 심각이라는 제목의 익명 기사가 실렸다. 한도준의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현 감사실장이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되어 그룹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온라인으로 퍼져나갔고 유진그룹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다. 그룹 내부는 술렁였다. 모두가 한도준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평생을 강직하게 살아온 그에게 횡령범이라는 주홍글씨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최민석은 한도준이 패닉에 빠져 혐의를 부인하거나 자신에게 찾아와 무릎 꿇고 협상을 제안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한도준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업무를 계속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파장을 낳았다. 그를 옹호하던 세력마저도 그의 침묵을 보며 정말로 무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도준의 침묵은 그를 더욱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는 듯 보였다. 초조해진 것은 최민석이었다. 그는 이 기회에 한도준을 완전히 끝장내고 동시에 골치 아픈 감사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그룹 총수인 아버지를 설득하여 감사실장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및 중간감사 결과 보고를 위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한도준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기 위한 재판정이 열린 것이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 유진그룹 본사 50층의 대회의실에는 그룹의 운명을 좌우하는 모든 권력자들이 모여들었다. 총수를 비롯한
이사회 임원들의 얼굴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도준은 약속된 시간에 홀로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얇은 태블릿 PC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의심과 경멸의 시선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피고인처럼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그의 맞은편에는 승리를 확신한 최민석이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럼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수의 무거운 목소리와 함께 최민석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극적인 연극의 주인공이 된 배우처럼 비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이사회 임원 여러분, 그리고 총수님,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수한 자료라며 한도준이 친척 명의의 계좌로 회사 돈을 빼돌린 것처럼 조작된 자금 이체 내역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그는 그룹의 신뢰를 배신하고 사리사욕을 채운 부도덕한 감사실장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의 영의는 완벽했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그에게 넘어갔다. 임원들은 한도준을 향해 노골적인 비난의 눈빛을 보냈다. 최민석의 위선적인 연설이 끝나고 총수가 마침내 한도준을 향해 입을 열었다. 한도준 실장, 지금 최 부회장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모든 시선이 한도준에게로 쏠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임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어떤 감정도 싣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대신 최민석 부회장님께서 그토록 서둘러 마무리 짓고 싶어 하셨던 이번 감사의 최종 보고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화면에는 감사 최종 보고 특수사업부라는 간결한 제목만이 떠올랐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보시게 될 것은 지난 3개월간 저와 저희 팀이 목숨을 걸고 밝혀낸 유진그룹의 감춰진 진실입니다. 그는 먼저 최민석이 방금 전 스크린에 띄웠던 조작된 자금 흐름도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최 부회장님께서 제시한 제가 횡령을 저질렀다는 증거입니다. 저희 감사팀 역시 처음에는 이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버 활동에 대한 실시간 분석 결과 우리는 전혀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순간 화면이 바뀌었다. 스크린에는 최민석의 재무 담당자인 박상무의 컴퓨터 화면이 그대로 녹화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사회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상 속에서 박상무는 최민석의 지시를 받으며 한도준이 방금 전까지 설명했던 그 조작된 증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케이맨 제도의 실제 비자금 계좌에 접속하고 자금을 세탁하고 한도준의 친척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모든 과정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영상은 최 부회장님께서 저에게 횡령 누명을 씌우기 위해 바로 그 비자금을 직접 움직인 순간을 저희 팀이 실시간으로 확보한 증거입니다. 한도준은 영상 위에 엘리시안 파트너스를 포함한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해외 계좌들로 연결된 최민석의 거대한 자금 세탁 네트워크 전체를 보여주는 도표를 띄웠다. 증거는 완벽했다. 최민석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짓말 저건 조작이야라고 소리쳤다. 한도준은 그런 그를 차갑게 응시하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조작이 아닙니다. 부회장님, 부회장님께서는 이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기업의 자금을 유용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실장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비열한 공작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짧은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회의실 전체에 오경민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수 씨, 일단 만나서 이야기 좀 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둘 다 끝장이야. 기업의 범죄가 개인에 대한 공격과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민석은 이성을 잃고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다. 총수는 창백한 얼굴로 책상 위에 전화기 버튼 하나를 눌렀다. 몇 분 뒤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룹 보안팀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검사들이었다. 최민석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검사들이 최민석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때 그룹의 황태자였던 남자는 모든 것을 잃고 허망한 표정으로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오이기와이사 한도준의 수술은 그렇게 끝났다. 그는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암덩어리를 완벽하게 도려냈다. 폭풍이 지나갔다. 최민석 부회장의 긴급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 재계를 강타한 지진과도 같았다. 언론은 연일 유진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대서특필했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최민석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패의 제국은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경민을 포함한 그의 신복들은 줄줄이 소환되었고 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그 혼돈의 중심에 한도준이 있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비리 의혹을 받던 감사실장에서 거대 권력의 비리를 파헤친 영웅이자 기업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언론은 그를 시대의 의인이라 칭송했고 유진그룹의 직원들은 그를 구원자처럼 여겼다. 하지만 한도준은 스포트라이트를 철저히 피했다. 그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세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에게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그저 길고 더러웠던 수술의 끝이었을 뿐이다. 환자 유진그룹은 살렸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한도준은 남은 한 달 동안 검찰과 협조하여 최민석의 잔당을 뿌리 뽑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의 지휘 아래 감사팀은 그룹 내부에 기생하던 마지막 암세포까지 모두 도려냈다. 유진그룹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함께 더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날 기회를 얻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갈 무렵 그룹 총수가 그를 집무실로 불렀다. 아들의 죄를 직접 단죄해야 했던 노 회장의 얼굴은 깊은 슬픔과 피로감에 잠겨 있었다. 한 실장, 정말 할 말이 없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그룹은 통째로 썩어 문드러졌을 거야.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내 아들놈 손에 망가지는 꼴을 보게 될 뻔했어. 고맙네. 그리고 미안하네. 총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도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유진건설의 대표 이사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었다. 그룹의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에 합류하여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달라는 제안이었다. 월급쟁이 직장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다. 하지만 한도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 지수는 이미 자신의 짐을 챙겨 친정으로 떠난 뒤였다. 그가 직접 설계하고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거대하고 텅 빈 박물관처럼 느껴졌다. 모든 가구, 모든 공간에 아내와의 추억과 배신의 상처가 함께 묻어 있었다. 주말에 그는 아내와 마지막으로 만났다.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의 사이에는 거대한 비극을 함께 겪어낸 후에 무거운 침묵과 슬픔만이 존재했다. 미안해요.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을 배신한 것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모든 게 미안해요. 난 당신이 내게서 멀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당신을 포기했던 건지도 몰라요. 한도준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 역시 입을 열었다. 아니, 내게도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일에만 미쳐서. 당신이 내 옆에서 시들어가는 걸 보지 못했어. 내가 만든 완벽한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 당신을 가둬두고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았지. 최민석이 파고들 수 있는 빈틈을 만든 건 결국 나였을지도 몰라. 그것은 그들이 20년 결혼 생활 만에 처음으로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대화였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다.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었다. 그들은 그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다음 주 월요일 한도준은 총수를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유진건설 대표 이사직을 정중히 거절하며 하얀 사직서를 내밀었다. 총수는 물론이고 이 소식을 들은 감사팀, 특히 박서진은 충격에 빠졌다. 실장님 왜입니까? 모든 것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이제 실장님의 시대가 열리는 건데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려 하십니까? 박서진이 울먹이며 물었다. 한도준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주며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지난 몇 달간 외과의사로서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냈네. 수술은 성공했고 환자는 살았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술실은 피로 흥건해졌고 그 병이 내 집에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지 못했네. 내 자신의 삶이 폐허가 된 사람더러 어떻게 이 그룹의 정의를 상징하는 자리에 앉으라고 하겠나.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감사하는 일을 멈추고 나 자신을 감사해야 할 때인 것 같네. 폐허 위에서부터, 기초부터 다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싶어졌어.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1년 뒤 겨울 강원도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 파도 소리가 들리는 작은 언덕 위에 한도준은 작은 건축 사무소를 열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빌딩이나 화려한 아파트를 설계하지 않았다. 그는 신혼부부를 위한 작은 집, 노부부가 여생을 보낼 아담한 집을 설계했다. 그의 얼굴에는 유진그룹 시절의 날카로움 대신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사무소 문이 열리고 그의 딸이 들어왔다. 아직은 서먹함이 남아있었지만 부녀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아빠, 이거 새로 나온 원두인데 향이 좋아서 사왔어요. 그래, 잘했네. 마침 커피 생각나던 참이었는데.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말없이 창밖의 겨울 바다를 바라보았다. 한도준은 책상 위에 펼쳐진 새로운 설계 도면을 보았다. 그것은 그가 앞으로 살아갈 작고 소박하지만 정직한 자신의 집이었다. 그는 기업의 제국과 권력, 그리고 결혼 생활을 잃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고요한 평화와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죄를 파헤치는 외과의사가 아닌 자신의 삶을 직접 짓는 진정한 의미의 건축가로서 그는 연필을 들어 새로운 설계도의 첫 번째 선을 조심스럽게 그어 나갔다. 폭풍은 마침내 완전히 지나갔다.